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진은 사진답게 라고 해서 그 사진 분리파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전까지 그 사진이 회화주의에 머물러 있었고 그림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물론 자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연주의 사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화주의이지만 그래도 사진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 방식을 충분히 그 개성을 그렇게 없애서는 안 된다. 사진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뭐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림만을 따라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회화주의의 큰 틀에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 뉴욕에서 드디어 사진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화로부터 독립해서 사진은 사진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그 특징과 그 성격, 그리고 그 개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진 분리파 운동, 포토 시세이션 무브먼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작하고 최초 주장했던 사람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는 사진가였습니다. 미국 사람이었고요. 물론,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진가였고요. 60년에 걸쳐, 거의 장장 60년에 걸쳐서 사진을 찍었고 전시회를 많이 열었어요.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사진가들과 또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고, 사진집도 출판을 하고요. 그가 살고 있던 집 번지수를 따서 291 갤러리, 포토 291이라는 갤러리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뭐 리틀 갤러리 오브 포토 시세이션 또는 인티밋 갤러리 뭐 이런 등등의 아메리칸 플레이스 등등의 여러 개의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사진 작품들을 전시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일반 갤러리에서 사진은 전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됐어요. 안 쳐준 거지. 못하게 했어요. 음. 스티글리츠가 운영하던 갤러리에서는 그 일반 회화 작품들도 많이 전시했는데 세잔이라든가 마티스, 뭐 피카소 같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도 진짜 미국 최초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하는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전위적인 아방가르드한 그런 전시장이었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진을 전시하는 것도 전혀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스틸리츠는 카메라 워크라는 잡지를 발간을 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유의미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전시를 했어요. 아니, 소개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사진을 일명 스트레이트 사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회화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사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몇 장 볼까요? 음, 이거는 삼등선실이라는 스티글리츠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더 터미널이라는 뉴욕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거의 기록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사진이죠. 뭔가 특별하고 뭔가 유의미하고 뭔가 구도 이런 것들이 얽매여 있는 회화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굉장히 즉시적인 그런 사진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스티글리츠가 파리를 여행할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뭐비 오는 날이라서 약간 흐릿한 회화주의적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절대로 회화주의적 사진을 지향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스트레이트 사진이 탄생을 했고, 그 스트레이트 사진의 프로세스들을 표방하고 또 따라하는 사진가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이 에드워드 스타이켄이라는 사진가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패션 사진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보그나 마니티 페어 같은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패션 잡지의 전속 사진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자, 1900년대에 들어 20세기 초에 예술 사진을 지향하는 그 사진가들은 사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따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회화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회화와 흡사한 사진을 만들려고 하는 사진가들과는 대조적이고 사진만
사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문법들을 스스로 개발해냅니다. 자, 이런 사진들. 에드워드 슈타이켄의 그 작품인데요. 굉장히 그 트라이엄프가 개선문이죠. 개선문. 뭐에? 결안에, 달걀의 개선문. 은 글로리아 스완슨이라는 배우에 대한 초상이고, 굉장히 다나 밀러 인 더 폼. 다나 밀러라는 어린 소년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진들이죠. 네. 자, 다음에 또 계속 쭉 좀 몇 사진들을 볼까요? 이런 사진들. 이거는 회화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표현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클라렌스 화이트라는 작가의 사진 작품입니다. 알빈 랭던의 작품이고요.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보면 요즘 느낌도 굉장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컬럼비아 픽처스인가 그 영화사의 그 타이틀, 그 회사 타이틀 사진, 타이틀 영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그런 사진이에요. 이 당시 스트레이트 사진을 추구하던 사진가들은 당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물을 둘러보라. 당신이 살아있다면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진을 좋아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안다면 그 의미들을 찍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물론, 폴 스트랜드라는 유명한 사진가의 말인데, 뭐,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접근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그 사상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스트레이트 사진의 경향은 1955년 뉴욕 현대미술관 설립 25주년을 기념해서 열리게 된 어떤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The Family of Man이라는 전시였어요. 이거는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의 25주년 기념 전시기도 했지만 1955년이면 그 1,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황폐하고 그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던 시기예요.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그리고 55년이면 뭐 우리 6.25 전쟁마저도 끝났네요. 그죠? 그 커다란 전쟁들 이후에 사람들이 그 인간성이라든가 그 인간 존엄이라든가,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죽였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성, 그리고 이제 점점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좌절해 있는 사람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인간 가족전은요. 환경이나 상황은 다양할 수 있지만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는 기본적인 인간사는 누구나, 피부가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빨간, 상관없이 다 똑같다. 모두 하나라는 것을, 언어가 다른 영어를 쓰는, 중국어를 쓰는, 일본어, 한국어는 물론이고 뭐 독일어, 스페인어,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그 언어들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장벽, 이런 것조차도 뛰어넘는 사진이라는 영상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전시를 통해서 사진은 만국의 언어, 시각적인 국제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가족전은 그 내용이나 전시 형식에서도 굉장히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차별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인간가족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더 크게 됐던 게 예술 형식의 파괴, 백남준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앤디 워홀이라든가, 만 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그 예술 형식의 파괴나 그, 인간 본성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 운동과도 연결이 되긴 하겠죠. 자, 이런 그 인간가족전의 사진을 조금 더 볼게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합니다. 네. 그 인간가족전은 그 사진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고 더 이상 회화를 추정하는 사진을 예술적이라거나 동경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그 회화가 인간에게로 초점이 이동해죠. 그 전까지는 종교적, 신의 어떤 그 표현, 신적인 표현을 하다가 그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게 르네상스가 기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가족전을 기점으로 사진은 더 이상 회화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음,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표현 방식을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사진만의 고유한 표현 방식이라든가 회화의 종속된 표현 방식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그 스스로의 어떤 헤게모니를 갖는 그런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이 보고 있는 패밀리 오브 맨의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희망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사진으로서 이 인간가족전의 마지막 사진이 이 사진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인간가족전을 기점으로 사진이 표현하는 어떤 그 독립적인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 미국 동부에서 뉴욕에서 인간가족전이 있었던 미국 서부에서는 F64라는 그룹이 태동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F64 그룹은 그 회화에서는 거의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그 표현, 사진만의 독특하고 그 뚜렷한 표현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술적으로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운동들을 전개하게 돼,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진에 재현되는 사물의 밝기를 0에서 10단계까지, 10까지, 11단계로 나눠서, 그것들을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까지의 농도를 수치화해서 규정하고, 그 안에 세부적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애썼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안셀 아담스라는 사람이고 그가 F64 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안셀 아담스가 주장했던 이것을 바로 존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레이 스케일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이든 뭐 사진이든 또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스케일을 아주 기본적으로 디테일을 나타내 밝기의 디테일을 나타낼 때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때 시작했던. 자, 그 좋은 시스템, F64 그룹의 사진들 몇 장을 더 볼게요. 풍경만 있지는 않아요. 정물을 찍을 때도 그 밝기의 단계와 컨트라스트, 디테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촬영을 했던 그런 그룹이 바로 F64 그룹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존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11단계에 나눠서 그 사진 안에 그 각 단계의 밝기, 그 밝기에 해당하는 디테일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촬영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 바로 F64 그룹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 기록으로서의 사진, 기록하는 사진, 드디어 사진이 내용적에서 어, 그 기록적인 측면, 그림이 할 수 없는,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 기술과 방법들이 다 사상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사진도 포함이 되지만 사진은 있는 그대로 적어도 사실적인 기록에 있어서 그 무엇 어떤 매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당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사진이 어떻게 사회에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